그러면 이제 금리한테 달렸죠. 정부가 우리가 규제 때문에 집값이 네. 오르고 내리고는 아니거든요. 사실 지금 또 규제를 풀어줬잖아요. 예. 판은 깔렸는데 결국에는 금리나 여러 가지 상황에 달려 있는 거지. 규제 풀어준다고 해서 집값 오르고 규제해서 집값 잡을 것 같으면 이전 문재인 정부에서 무슨 고민이 있었겠어요. 그러면 이제 금리로 모든 초점을 금리가 맞춰주는 거네요.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예. 103.5 FM 돈을 이해하는 시간 정철진의 목돈연구소. 부동산 투자와 내 집 마련에 대한 고민은 늘 있죠. 지금일까 아니면 기다릴까? 한 주간의 부동산 이슈와 궁금증 나눠봅니다. 김인만의 이만저만 부동산 경제연구소 김인만 소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김인만 소장이 지난주에 나온 이후에 네. 대한민국의 부동산 규제 이제는 DSR 빼고 다 풀렸죠. 네, 없다고 봐야 되겠죠. 미미한 게 있지만은 강남 그게 3구 뭐 용산구 뭐 네. 빼고. 근데 그 지역은 옛날 15억 주담대 제한 있을 때도 네, 네. 그냥 현금 거래가 됐던 데잖아요. 맞습니다. 20억짜리, 30억짜리. 사실 상징적인 지역 빼고는 다 네. 풀어준 거고요. 예. DSR 풀어줬기 때문에 뭐 DSR 전면 빼고 다. 예. 네. 다 풀어줬는데 뭐 토지 거래가 묶인 지역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미비한 부분은 있지만 근데 그것도 서울시가 약간 풀어주겠죠. 네. 그게 아마 4월에서 6월 사이에 다 몰려 있거든요. 예. 1년 단위로 이제 갱신하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압구정은 모르겠습니다. 네. 압구정은 모르겠는데 잠실이나 목동 같은 경우는 좀 풀어주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층고 제한 35층 층고 제한도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규제 풀고 서울시도 35층 푸는 거죠. 35층은 푼다라고 하는데 저는 네. 뭐 35층에 큰 의미를 부여하진 않거든요. 그게 좀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예. 재건축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좀 그래요. 이전 시장에 굉장히 예. 그게 발목 잡는 예. 딱 그런 느낌이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물론 개별 음마 아파트나 개별 재건축 단지들은 뭐 호재라면 호재가 될 수는 있는데 용적률도 같이 이게 인센티브를 줘야 되거든요. 그냥 네. 층고만 올려가지고는 물론 뭐 동간거리가 넓어지고 쾌적성은 좋아지겠지만 같이 용적률하고 같이 해줘야 되는데 지금 서울시가 용적률은 쉽게 인센티브를 주지 않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사업성에 크게 뭐 엄청난 혜택? 근데 한강 맨션 있잖아요. 네네. 동부천동에 네네. 여의도의 시범 아파트 이런 데는 좀 원래가 그러니까 그런 예, 단지들은 예. 영향을 받을 수 있다니까. 그쵸, 예. 개별 단지는 받는데 우리 부동산 넉넉한데? 시장 예. 분위기를 반전시키기에는 그래서 여의도 압구정 네. 뭐 용산 애들이 좋아지는데 언제 좋아질 거야? 한 15년 걸리잖아. 네. 10년 15년 후 10년. 얘기인데 네. 그걸 믿고 내가 지금 다른 단지 다른 부동산을 투자할까? 오히려 금리가 더 중요한 이슈가 아닐까? 네. 금리가 언제 내려갈까? 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김만 소장 보시기에 규제를 이렇게 미리 네. 싹 다 안전히 테이블에서 제쳐놓는 것이 잘한 건가요? 저는 테이블 위에 좀 몇 개 두는 게 맞지 않나요? 저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봅니다. 아, 왜냐하면 하락 예. 속도가 빨랐기 때문에 예. 더 떨어지면은 사실 둔촌주공 계약하고도 맞물려 있거든요. 예. 여기서 대규모 미계약 사태가 발생하고 예. 집값이 더 떨어져서 이게 심리 게임이잖아요. 예. 심리가 완전히 붕괴해 버리게 되면 다시 또 살리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이제 집이 없으신 분들이나 사려고 하는 분들은 걱정되죠. 왜 지금 잘 안정화가 되고 있는데 정부가 그걸 더 떨어뜨린다고 하는 정부가 나서서 막냐라는 그런 불만은 있죠. 있을 것 같은데. 있죠. 불안하고 있는데 네. 속도가 문제거든요. 떨어지더라도 좀 천천히 떨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네. 빠르게 떨어지게 되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잖아요. 뭐 소비 감소, 뭐 내수 경제 침체, 건설 네. 경기 침체, 뭐 역전 산안도 당연히 생기는 증권사, 거고요. 은행, 뭐 금융시장까지도 PF 부실. 불똥이 튀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정부는 그냥 제가 볼 때는 오늘만 사는 사람처럼 그냥 네. 오늘 통계 보고 네. 오늘 상황을 보고 결정하기 때문에 미래에 집값이 혹시라도 뭐 금리가 빠르게 떨어져 가지고 또 반등이 되면 어떡하나 그때 고민하지 뭐. 그때도 규제하면 되잖아. 우리 근데 규제 카드 그게 남아 될까요? 있으니까요. 안 될 건 뭐가 있겠어. 또 이렇게 했다가 또 규제하고 그러면 이제 그걸 누가 묻겠습니까? 또 규제 풀었다가 또 규제했다가 뭐 언제는 믿었나요? 그런가요? 그래서 사실 정부 정책의 메커니즘은요. 네. 그 선이 있거든요. 상한선 하한선이 있으면 상한선 넘으면 무조건 규제하고요. 하한선 아래로 내려오면 무조건 규제를 풉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네. 만약에 금리가 올해 내려갔어요. 네. 내려가가지고 규제 완화의 효과 때문에 집값이 뭐 살짝 오르는 게 아니라 큰 폭으로 올랐다라고 하면 반드시 다시 규제 들어갑니다. 규제 지역 다시 또 해요? 지적합니다. 예, 당연하죠.
제가 국토부 장관이라도 합니다. 근데 그때부터는 기준선이 좀 애매모호할 텐데요. 그러니까 전고점을 넘기는 게 상승인가요? 아니면은 그게 이게 기준은 가령- 있거든요. 예. 국토부 기준은 있어요. 법령에 정해진 기준 뭐 거래량하고 뭐 그 청약 경쟁률 여러 가지 따지는데 그거보다도 더 따지는 게 항상 체크를 하거든요. 이게 과열이냐 아니냐를 국토부에서 항상 체크를 하기 때문에. 아니, 노골적으로 보면 이제 23억 아파트가 16억이 됐잖아요. 네네. 이게 이제 금리 이제 규제 변수는 없습니다. 네네. 금리인데 우리는 다 금리가 더 오를 거야 하는데 여러분 모릅니다. 근데 네. 금리가 이제 동결이거나 이제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네. 그 집값이 올라요. 네. 그럼 이제 전 고점은 23억이었죠. 네. 16억이요. 이게 얼마까지 올라야 속도가 오른 거죠? 중요하겠죠. 예. 단기간에 네. 16억이 20억이 넘었다. 21억이 그럼 됐다. 또 규제예요? 그럼 당연히 규제하죠. 규제 안 하겠어요? 그게 국토부의 일인데 국토부의 중요한 일 중에 하나고요. 그러면은 또 빠져요. 그러면 이제 금리한테 달렸죠. 정부가 우리가 규제 때문에 집값이 네. 오르고 내리고는 아니거든요. 사실 지금 또 규제를 풀어줬잖아요. 예. 판은 깔렸는데 결국에는 금리나 여러 가지 상황에 달려 있는 거지. 규제 풀어준다고 해서 집값 오르고 규제해서 집값 잡을 것 같으면 이전 문재인 정부에서 무슨 고민이 있었겠어요. 그러면 이제 금리로 모든 초점을 결국에는 금리가 맞춰지는 거네요.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예. 하고 금리가 여기에서 모든 사람 열의 9은 지금 더 오른다 하는데 만에 하나 이 시중 금리가 떨어지기 시작한다면 많이 그럼 떨어져요. 또 그러니까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그럼 주택담보대 떨어지는 시군이 시그널만 한 얼마? 있어도 주담대 얼마? 저는 3%대, 3%에서 4%까지. 3% 4%. 네. 예. 4%대까지는 괜찮아요. 4%대까지. 5% 5자 넘어가면 안 일단 된다. 안 된다. 주담대 4%. 4%까지 내려오려면 기준금리가 더 내려와야 되잖아요. 근데 아니죠. 한두 번 현재 지금 내려서는 안 기준금리는 이제 3.5인데 시중금리는 지금 3.2. 먼저 네. 2호에서 이제 올라가면 3.5죠. 되니까. 그렇죠. 먼저 반응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은행들은 항상 시중금리를 대출금리 보죠. 먼저 올리니까 결국에는 기준금리가 제가 볼 때는 2% 초반대 정도로 내려와야 된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담대 기준으로 우리가 편하게 하면 4%대까지는 저는 안 그렇게 된다. 보고 있습니다. 택도 없다. 주식 시장 같은 반등은. 경우는 사실 인하 시그널만 나와도 네. 바로 반등할 수 있는데 부동산은 조금 주식보다는 후행 지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규제 완화는? 내가 대출 부담이 좀 줄어들어야 됩니다. 크게 어떤 영향은 네네. 없을 것이다. 주간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막상 시장은 좀 반응은 하네요. 살짝 금매물 해소 이런 것들 함께 다 분위기가 쭉 볼까요? 바뀌었어요. 네. 분위기가 바뀌었는데 우리 계속 떨어졌잖아요. 주간 가격 동향을 보면 한국 부동산은 보면 전국 매매 가격 동향도요. 지난주가 마이너스 0.76% 하락을 네, 했는데 마이너스 0.65. 네. 이 정도면은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죠. 굉장히 전세는요. 전세는 마이너스 0.92에서 마이너스 0.82, 네. 0.1 정도 네. 큰 폭으로 반등이라면 반등이고요. 네. 서울 같은 경우도요. 매매가 마이너스 0.74에서 0.67, 전세도 마이너스 1.2에서 마이너스 1.15. 예. 이 정도면 근데 이게 1월 2일 기준이거든요. 예. 12월 그렇죠. 21일 때 네. 풀어주는 규제 효과가 나왔고요. 1월 4일 대책, 그러니까 1월 지난주 5일부터 거. 적용이 되는 네. 규제 완화는 이제 다음 주에 나오겠죠. 이번 주죠. 이번 주 그쵸, 목요일. 이번 주 예. 나오죠. 목요일 금요일. 네. 예. 그때 나오면 또 이렇게 좀 더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바닥은 좀 다졌다. 예. 추가 하락은 막았다는데 좀 뭐 긍정의 의미라면 부여하고 싶습니다. 매매 수급 지수도 좋아지고 있고 살짝 올랐어요. 금매물을 회수한다. 와 이건가요? 금매물 다시 쑥 들어갔다? 맞아요? 강남 쪽에는 금매물 들어가고 있고요. 뭐 압구정 같은 경우도 뭐 매물 회수됐고요. 제가 어제 잠실 다녀왔거든요. 잠실 점검 갔다 왔는데 예, 예. 잠실이 궁금하더라고요. 이게 송평구가. 네, 예. 강남 상구인데 규제 지역에는 안 풀렸는데 집값은 서초구 강남구보다는 많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진짜 이게 어떻게 됐냐라고 봤는데 엘스하고 리센츠하고 랜드마크 아파트하고요. 헬리오시티 점검하고 네. 왔는데 금매물은 소진됐더라고요. 그래서 뉴스에서 보듯이 엘스 리센츠가 26억 5천 27억 정도가 최고점이었거든요. 네. 최고점 거래였는데 뉴스 보면 뭐 18억 19억 이야기 나왔는데 네. 가보니까 저층 물건이 19억대 있고요. 10층 이상 물건은 20억 다 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지선 1차 지지선 30%는 충분히 지켜지는 20억 분위기고요. 선. 예. 일부 주인들은 호가 좀 올리더라고요. 매물 회수하고 호가 올리는 경우들도 네. 있고 네. 헬리오시티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분위기여서 헬리오시티도 3억 호가 올리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심리적 지지선 집주인들은 일단 견고한 마음을 먹고 줄다리기 시작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규제 완화의 효과일 텐데 네네. 둔촌 주공 살리기라는 뭐 그런 평가도 있잖아요. 네네.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계약률은 어떻게 될까요? 좀 영향이 있겠죠.
좋아질까요? 뭐 80%? 완전 박살이 날 뻔했는데 저는 네. 이거 덕분에 한 네. 80% 수준은 충분히 하지 않을까. 계약률 우리 장의자이가 80%. 한 60% 수준 정도로 보여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둔촌은 한 80% 수준. 뭐 떴다방도 나왔다고 나왔다더라고요. 하더라고요. 저 그 뭐죠? 작은 평수. 네, 그 떴다방도 나왔다고 해서 제가 또 조만간 둔촌도 한번 가보려고 하는데 네. 일단 분위기 자체 흐름 자체를 굉장히 빠르게 하락하고 있었는데 빠른 하락을 붙잡는 데는 저는 성공한 것 성공했다. 같다. 일단 네. 그러나 서울 아파트 매물이 늘어난 지역도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늘어났어요. 뭐 그래요? 네, 서울 아파트 2.4% 매물이 늘어났는데 예.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 게 제가 무슨 차이를 발견했냐면 매물을 회수하거나 예. 이런 지역들 있잖아요. 네. 그런 지역들은 호가를 올리거나 그런 지역들은 많이 떨어졌거나 고점 대비 30% 정도 예. 단기간에 많이 떨어졌거나 가격이 비싼 지역들. 그런 지역들은 주인들이 그런 마음이죠. 아우 이렇게 많이 떨어졌는데 대책도 풀리니까 나 일단 가지고 가볼래. 아니면 모르겠고 일단 호가 올려보자. 네. 어떻게 되겠지라는 마음을 있고요. 이게 매물이 증가한 지역들은 생각보다 좀 덜 떨어진 지역들. 금천구 뭐 이런 지역들은 생각보다 뭐 30% 이렇게 떨어지지 않았거든요. 10%에서 한 20% 많이 떨어져도 20%도 안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참에 팔자. 이참에 네. 팔자. 어차피 나 이사 가야 되고 네. 내가 해야 되는데 그냥 이참에 규제도 풀렸으니까 거래가 좀 되겠지. 팔아보자라는 심리. 그러니까 큰 손실은 보지 않았는데 팔겠다고 마음먹은 분들은 서울은 뭐 수도권보다는 덜 떨어졌으니까요. 이런 네. 지역들은 영향이 있고 우리 이번에 분양권 뭐 전매 제한 다 풀렸잖아요. 네. 거의 다 대폭 뭐 풀렸고. 1년으로 다 축 줄어지고 1년으로도 실거주도 줄었고, 없고. 예. 뭐 조합원 지휘양도 금지도 풀렸고 풀렸고. 하기 때문에 그런 매물들이 좀 나온 것도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조합원 물건들도 좀 나오고 있고요. 네. 규제 지역 관련해서 송파 얘기 짧게 해볼까요? 송파도 뭐 억울하다 그러니까요. 뭐 이런 얘기들. 네. 억울하다고 하고 네. 이제 가장 문제가 이제 어제 제가 그러면 뭐가 문제냐라고 네. 하니까 토지거래 허가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아, 요것만이라도 풀어달라. 네, 요것만이라도 풀어달라. 토지거래 허가로 묶이게 되면 사실 정확하게 그거가 뭐죠? 어떤 규제죠? 토지거래 허가 같은 경우는 사실 원래 토지에 지정하는 규제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주택이 문제되다 보니까 원래는 주택거래 허가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주택거래 허가를 하면 문제가 야 주택까지 허가를 받아? 이건 뭐 사회주의도 자본주의 아니고 사회에서? 이거 예. 뭐야라는 강력한 예. 반발이 있기 때문에 네. 원래 있던 토지거래 허가를 예외 규정을 좀 만들었어요. 예외 규정이 뭐냐면 주거 지역 같은 경우는 60제곱미터 초과가 이제 대상이거든요. 네. 그런데 예외 규정이 10분의 1까지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재량으로 알 수가 있어요. 예. 그러면 60제곱미터에 10분의 1이면 6제곱미터잖아요. 네. 대부분 아파트들은 대지 다 지분이 걸리죠. 있기 때문에 다 예, 걸리죠. 예.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를 주택거래 허가처럼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많은 지역들 뭐 서울 같은 경우는 압구정 24개 단지와 여의도 16개 단지, 목동 14개 단지. 있죠. 예. 그렇죠? 목동도 있어요. 네. 14개 단지, 성수 전략정비구역, 대치동, 청담동, 잠실동이 지금 잡혀 있는데 이게 실거주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전세 내가 끼고 사면 허가가 안 나오는 거예요. 살려는 사람은 무조건 거주로만 거주로만. 사야 되는 거죠. 전세 끼고 거주를 안 하게 되면 허가가 안 되기 때문에 네. 허가가 안 나오면 무효가 되거든요. 네. 계약서를 쓰더라도 무효가 되기 때문에 거주를 해야 되는데 20억짜리 뭐 10매덕 20억 30억짜리 아파트를 자기 돈으로 내야 되는데 네. 자기 돈 플러스 대출로 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전에는 그랬죠. 왜냐하면 15억 이상은 주담대가 안 나왔으니까. 대출이 나와도 네. 뭐 금리 때문에 부담스럽고요. 네. 또 하나의 문제가 그러면 내 돈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밀어넣어야 되는데 자금 증빙을 해야 되거든요. 네. 20억 그거 근데 없어졌잖아요. 20억 자금 증빙. 예. 자금 증빙도 요번에 규제에서 풀리지 않았어요? 풀렸는데 토지거래가는 아, 여긴 자금 증빙이 있으니까. 내야 돼요. 여긴 있으니까. 그럼 자금 증빙을 하면서까지 20억 되는 돈이 100% 그냥 자금 출처를 증빙하기가 사실 쉽지 않을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굉장히 힘들다. 부동산에서는 토지거래 허가라도 좀 풀어달라. 왜 잠시를 막 압구정은 이해를 하는데 왜 잠실 집값도 많이 떨어졌는데 왜 이러냐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 그 자금 증빙, 그 자금 조달 계획서가 풀렸지만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서는 제시를 내야 되네요. 자금도 내야 되고요. 네. 실거주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네. 제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풀리나요? 지금 서울시의 모습 보면 층고 제한 풀어줄 때 저는 풀릴 것 같습니다. 이게 주로 1년 단위로 이제 갱신을 예, 하거든요. 예, 예. 그래서 4월에서 6월 사이에 이제 많이 몰려 있는데 지금 분위기라면 설마 그 사이에 금리가 내려가 가지고요. 주택 시장이 막 반등을 하고 집값 막 오르면 안 풀리는데 지금 분위기라면 저는 풀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압구정은 잘 모르겠고요. 일단 네. 지켜봐야 되겠고 잠실하고 목동은 좀 풀릴 가능성이 목동하고 있지 않나요? 잠실 4월에서 6월 사이에. 네네.
그럼 이제 진짜 없네요. DSR 빼고는. DSR만 남았죠. 그래서 네, 정부 DSR. 입장에서도 이제 여기서 많이 오르지도 말고 많이 내리지도 말고 제발 안정 좀 가라. 이 상태로 총선까지 쭉. 네, 총선까지. 뭐 네. 이게 냉수 떠놓고 이제 비는 상황인 것 같고 만약에 네. 올라버리게 되면 곤혹스럽죠. 제가 앞서서 규제하면 되지라고 했지만 사실 그게 말이 쉽지. 네. 풀어줬다가 몇 달 만에 또 규제하는 제 게 말이 그 자체도. 말이에요, 소장님. 신뢰에 그래, 문제가 신뢰에도 되거든요. 문제가 되고. 근데 오르면 규제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국토부 입장에서는 면이 안 쓰기 때문에 그러니까 왜 했냐 이렇게 빠르지 않았냐 이거죠. 근데 이게 안 풀어줄 수가 없죠. 그러면 둔촌 우리 주거 매주 등등 통계 받잖아요. 미분양. 예. 둔촌 통계도 그렇고 네. 매주 하락폭이 전세하고 뚝뚝 떨어지는데 이걸 그대로 보고 있을 국토부는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서훈님, 김인만 소장님 얼마 전 나눔형 분양주택이라고 들었습니다. 나눔형 분양주택 네. 뭔가요? 단어가 어렵죠? 어려워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요. 초보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부탁드린다고. 아 이게 뭐냐면은요 공공 분양 주택 있잖아요. 예. 새롭게 도입이 된 거예요. 예. 윤석열 정부에서 새롭게 도입이 된 정책인데 네. 우리 공공 분양 주택이 있는데 공공 분양 주택을 세 개로 나눴어요. 예.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 예. 일반형이 우리가 기존에 알던 그냥 일반적인 공공 분양 주택이고요. 네. 나눔형은 시세의 70%로 저렴하게 분양을 해주겠다. 좋죠? 예. 예, 좋아요. 대신 나중에 팔 때 예. LH한테 환매해라. 아, 그러니까 집값 상승은 없다. 70%는 차익은 보장해준다. 없다. 차익 70% 보장해줄게. 네가 70% 저렴하게 샀으니까 70%는 보장해주고 30%는 환수할게. 예. 하는 게 나눔형이고요. 나눔형 물량이 많습니다. 50만 원 공급 계획이잖아요. 네. 공공 분양. 그러니까 시세 대비 30% 싸네요. 30% 네, 싸죠. 네, 네. 그리고 환수도 하겠다라는 네. 건데 이게 25만 원. 예. 50만 원 중에 절반 정도를 나눔형.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에서는 나눔형을 지금 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선택형은 6년 살아보고 6년 살아보고 네가 마음에 들면 계약해. 라는 게 근데 그 선택형. 계약할 때 가격은요? 그거는 이제 주변 시세보다 좀 저렴하게는 해주겠죠. 그런데 당시 시세 아니에요? 당시 시세, 처음 그렇죠, 당시 시세죠. 당시 시세겠죠. 네네,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되죠. 옛날 판교에는 문제가 됐죠. 그렇죠. 예. 그게 15만 원 정도. 예.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일반형은 10만 원 정도 물량을 줄여서 한마디로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윤석열표 주택 정책. 근데 우리 전수호님 상식적으로 나눔형 분양주택이 그래 합리적인 게 시세보다 30% 싸게 샀기 때문에 이제 살았어요. 네. 근데 가격이 떨어져서 30% 떨어진 거도 그냥 똔똔이 그런 거죠. 되는 거고요. 똔똔이 되는 거죠. 올라서 내가 팔 때도 어쨌든 그런 리스크 해지를 뭐 저는 했으니까 괜찮은 것 같습니다. 100 올랐으면 그중에 70만 먹는 거란 얘기잖아요. 괜찮죠. 괜찮고요. 물량이 많아요. 지금 고양 창릉 사전 청약하는데 네. 나눔형하고 선택형이 대부분입니다. 일반형 물량이 몇 개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나눔형으로 해야 됩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알겠습니다. 공공주택의 윤석열표 공공주택의 방식입니다. 물량이 많다고 합니다. 나눔형 분양주택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네. 다음 주에 또 요번 주 시황 다음 주 궁금합니다. 네, 궁금합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부동산 경제연구소 김인만 소장이었습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철진의 목돈 연구소